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가족 중심 인물 관계도 8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지는 인물 중심의 소설이고 그런 인물들은 유독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야기는 한 가족 내에서 세대 간의 이야기로 내려가기도 하고 혼인을 통해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기도 하며 때로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 틀어지거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서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중간 혹은 끝 지점에서 여러 갈래의 토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전체 이야기가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족 중심 토지 인물 관계도를 시리즈로 기획한 이유입니다. 이 시리즈는 토지 이야기를 모두 읽은 분들에게는 교차 확인을 통해 이야기를 더욱 공고히 다져줄 것이고 토지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가족 단위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토지 이야기를 맛볼 수 있는 작은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가족 중심 인물 관계도 8탄을 시작하겠습니다. 8탄에서 소개될 인물은 공노인, 권필흥, 장인걸, 주가비, 송장환, 오기내, 심운구, 심운회, 심수행, 윤광호 등 주로 간도와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그 인물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선이의 삼촌 공노인입니다. 책을 읽으며 제가 머릿속에 상상한 공노인의 이미지는 마치 무협영화에서 자신의 힘을 죽이며 제자를 가르치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공노인의 존재는 토지 2부, 즉 서일행이 간도에 가서 정착한 다음부터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1부에서는 용의를 갑자기 떠난 월선이가 강원도 삼산장수를 따라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삼산장수가 바로 월선이의 삼촌 공노인인 것입니다. 공노인은 간도 용종촌에서 객주집을 했기에 여러 정보와 사정에 밝았습니다. 당시 객주집은 나그네의 숙박을 해결해주는 여관 역할도 하고 상인들의 물물 교환 역할도 하는 곳이었으니 모든 정보는 객주집을 통해 서로 교환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조중구를 피해 간도로 간 서희 일행이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공노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미리 배치해뒀던 것입니다. 서희의 재력과 길상이의 행동력 그리고 공노인의 정보력이 맞아떨어지면서 서희는 간도에 간 지 3년 만에 용종촌 최고의 부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공노인은 조카 월선이가 국밥집을 차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줬고 7군 이후 서희가 서울에 있는 조중구에게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할 때는 서울과 간도를 오가며 조중구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섭니다. 조중구는 일면식도 없는 공노인이 접근하자 처음에는 거리를 두지만 이내 곧 공노인의 재력을 확인한 뒤 그를 곁에 두며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돈은 서희의 돈이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시작한 조중구는 공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 잡혔던 땅을 하나씩 빼앗기게 되었고 공노인은 그 땅 문서들을 서희에게 다시 하나씩 가져다 줬습니다. 물론 그 땅들 역시 원래 주인은 서희였습니다. 이렇게 서희는 조중구에 대한 복수를 공노인을 통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임명빈, 임명희의 부친인 임역관이 공노인과 조중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었기에 훗날 임역관이 죽고 임명빈이 3.1운동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 서희는 임명빈의 집에 돈을 대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명실공히 간도의 실력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공노인에게는 친자식이 없었고 송혜라는 양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송혜는 길상이를 흠모했지만 길상이 자신에게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알게 된 김두수는 송혜를 꿰어 겁탈해버리고 이후 송혜는 김두수의 밀정 노릇을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송혜는 자신의 밀정 노릇을 길상이와 공노인에게 들키게 되고
결국 공노인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송해는 봉천에서 이미와 함께 술집 생활을 한다는 등 이야기에 잠깐씩 등장하다가 결국에는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송해까지 사라진 공노인에게는 의지할 만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핏줄인 월선이가 암으로 죽자 월선이가 친자식처럼 키웠던 홍이에게 애착을 갖게 되고 훗날 홍이가 가족과 함께 간도로 왔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홍이에게 물려줍니다. 홍이는 공노인이 물려준 많은 재산으로 자동차 서비스 센터 등 사업체를 운영했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독립자금을 대주고 관수 등 주위의 지인들을 살펴주며 살았습니다. 공노인과 그 가족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주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비는 서희 일행을 따라 간도에 간 용이가 친구 영팔이를 따라 퉁포슬로 농사짓기 위해 갔다가 잠시 용종으로 돌아올 때 산길에서 만난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썼고 가족이 없어 용이 영팔이 가족들과 친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소리를 곧잘하고 말을 잘했기에 주가비의 주변에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영혼을 가졌지만 수염이 덥수룩하고 힘이 좋은 한 사나이.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나이. 강가에서 갑자기 옷을 벗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나이. 이런 주가비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니코스 카자잔키스 작가의 그리스인 조르바가 떠오르고는 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역시 주가비처럼 아주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 책도 요약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가비는 이야기 속에서 큰 비중은 아니었지만 등장할 때마다 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나이였습니다. 우연히 만난 강우규 노인을 따라 나서면서 용이와 헤어져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작가는 해관 스님과 주가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에서 빠지는 인물들을 제법 설정했고 이들을 통해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도 모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가 장인걸입니다. 장인걸은 얼굴에 있는 큰 반점 때문에 별명이 전박이인 독립운동가로서 당시 간도 등지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순사 김두수를 미행하고 덮쳤지만 정작 김두수는 놓치고 그 옆에 있던 금녀라는 여자만 인질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금녀는 장인걸이 자신을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드디어 김두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장인걸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금녀를 독립운동가 시문회에게 소개시켜줬고 이후 금녀는 시문회의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됩니다. 금녀는 장인걸을 좋아했고 장인걸 역시 금녀를 좋아했지만 장인걸에게는 이미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신의 처가 일본군들에게 살해되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을 향한 금녀의 애정을 애써 외면합니다. 장인걸은 이동진, 권필흥, 시문회 등과 함께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중심 인물이기에 간도를 배경으로 하는 토지 2부, 그러니까 토지 5곤부터 8곤까지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자연스럽게 권필흥과 시문회도 살펴보겠습니다. 권필흥은 이동진과 함께 간도 독립운동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동진보다는 나이는 어리지만 특유의 강단과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입니다. 간도에 온 환희가 권필흥을 처음 대면하며 조선의 늑대가 만주의 늑대를 만났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권필흥은 간도 독립운동가의 리더라는 이미지 이외에는 이야기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시문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문회는 러시아 연추에서 세리판 심으로 불리는 러시아로 귀화한 조선인으로서 온유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러시아에서 청부업자로서 상당한 자산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드러나지 않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고 후원했습니다. 이동진, 장인걸 등이 연추에 가면 시문회의 집에서 숙박을 했고 장인걸은 이런 시문회에게 금녀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심은혜에게는 심수행이라는 딸과 윤광호라는 사이가 있습니다. 심수행과 윤광호는 하얼빈에서 약국을 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합니다. 이들 부부는 오가타와 유인실의 관계를 알게 된 뒤 그 둘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이야기 후반부에서 이상현, 서기, 두매를 홍이와 함께 돌보기도 하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거처를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심은혜에게는 형 심운구가 있습니다. 심은혜가 러시아로 귀화한 조선인이라면 형인 심운구는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입니다. 하얼빈에서 약종상을 크게 성공한 심운구는 동생 심은혜가 러시아 연추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초반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운구에게는 심재용이라는 아들이 있고 심재용은 아버지의 사업체를 모두 물려받아 하얼빈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심재용은 하얼빈에서 약국을 하는 사촌 동생 심수행 부부가 자리를 잡을 때 도와주기도 했고 홍이나 다른 인물들이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권에서 관수의 아들 영광이 홍이를 찾아 하얼빈으로 왔을 때 홍이는 영광을 심재용이 운영하는 카바레 악사로 취직시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장원과 그의 가족에 대해 살펴보고 8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장원은 토지 오부, 즉 서희 일행이 간도로 간 뒤부터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 송병문이 지었던 상위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같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상현보다 길상이와 마음이 더 잘 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용의의 아들 홍이, 강포수의 아들 두매, 의병장 박재수의 아들 박정호 등을 제자로 뒀고 그중 강두매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알고 중국 군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입니다. 비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장현학과 비슷한 캐릭터로 보였습니다. 장현학이 국내에서 서희의 명을 받아 조용히 많은 일들을 처리한 인물이라면 송장환은 만주에서 길상이나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조용히 도와주고 연결시켜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송장환에게는 송영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형제관계가 공통적으로 그렇듯 송장환도 형인 송영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형 송영환은 송병문의 큰 아들이지만 유약하고 의심이 많아 아내 장씨를 의심하고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위학교를 비롯한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차남인 송장환이 도맡아 한 것이지요. 송영환은 자신의 아내가 스님과 눈이 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가 결국 가출하자 아편 중독자가 됩니다. 송영환의 이야기는 소설 전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토지 가족 인물 관계도 8탄의 내용입니다. 8탄을 끝으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토지 가족 인물 관계도 시리즈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토지에 나오는 인물들의 숫자가 비록 700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주요 인물들만 뽑아 가족 관계로 묶어서 연결하다 보면 결국 이 시리즈에서 다룬 인물들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인물들만 알아도 토지를 읽거나 이야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토지 가족 인물 관계도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구독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